5월 6일 화요일 현충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제68회 현충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 위성 발사 때 서울과 백령도에 한번 그 경보 사이렌이 울려서 이미 한번 놀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사이렌에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는 묵념 사이렌이 울릴 거다. 혼비백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간추려 드릴게요. which is 1 million barrel of reduction for the start that starts the 1st of July, and that million is also extendable. 평상시에도 주말에 엄마 아빠 일을 많이 도왔나 봐요. 학생들 일을. 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 엔비디아 돌풍 전문가에게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징검다리 휴일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아마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날씨 어떨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현충원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나들이 가기에 날씨가 어떨까요? 네, 오늘은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오늘은 날이 맑아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후 시간대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질 텐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호흡기 건강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아침과 낮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는 물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 서해안은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 광주 18도, 대구 20도, 강릉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에 가까운 더위 예상됩니다. 서울 26도, 대구 28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한 햇볕이 내리쬐 땡볕 더위가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 그늘에 계시면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현충일, 공휴일이자 또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휴일이라 도심에 약속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연휴를 잘 보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어디를 향하든 이렇게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도로 모두 대부분 여유롭습니다. 연휴 강원 지역에 계신가요? 바다의 윤슬이 참 예쁜데요. 다만 이 동해안 지역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에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휴일이죠. 네, 오늘은 영동선도 신갈에서 호법 사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남사 부근인데 2차로 쪽에서 처리 중이라 혼잡하고요. 그리고 15번 서해안선도 목포 방향으로 서해대교 위에는 이렇게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으니까요.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휴일 아침 도심도로는 참 한산합니다. 올림픽대로도 정체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띠 전자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유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전체의 추가 감산을 원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새벽 뉴욕 유가는 소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정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Which is 1 million barrel of reduction for the start that starts the 1st of July, and that million is also extendable.
현지 시간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펙 플러스 정례 장관급 회의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당초 회원국 전반의 원유 생산 할당량을 하향 조정하려고 했지만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 일부 아프리카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회의는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앙골라, 나이지리아의 할당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회의 후 낸 성명에서 현재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e as a cluster of 23 countries, we will do whatever it is necessary to bring stability to this market. 전문가들은 네옴시티 등 탈석유 경제를 추진하는 사우디가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택했다고 봤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81달러 이상 유지해야 사우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장중 한때 4% 넘게 치솟았지만 결국 전날보다 41센트 오른 배럴당 72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운동 출신 기업가인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 이사장을 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적임자냐 논란이 일자 임명 9시간 만에 이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부터 코로나 미국 기원설까지 이 이사장의 과거 지나친 음모론 발언을 놓고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청문규 기자입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언론에 사의 표명문을 보낸 건 오후 6시 55분이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사의 표명문에서 마녀 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지 9시간여 만이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기업가로 활동하면서 진보 진영에서 시민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로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음모론적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 패권 세력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거나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현충일을 앞둔 시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비명계에선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당 지도부는 오후 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이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이래경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최 의원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협잡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옵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로 갑니다. 어떤 자료 좀 입수하러 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관련인가요? 오전에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의원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MBC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일부가 새나간 꼭지점에 최 의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압수수색한 MBC 기자가 최 의원실에서 정보를 받아 유튜버 등에게 건넨 정황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MBC 기자 등 관련 인물들을 전혀 모른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상공에 갑자기 나타난 개인 제트기에 F-16 전투기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초음속 전투기가 내는 굉음에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갑작스런 폭발음에 개가 놀라 뛰쳐나갑니다. 작은 음악회를 하던 가족도 창문을 흔드는 충격에 놀라 밖으로 나가봅니다. F-16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날아가면서 만드는 충격파인 소닉 붐이었습니다. 이날 개인 제트기 한 대가 비행 제한 구역인 워싱턴 상공에 나타나면서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 2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유도탄을 피하기 위한 방어무기인 플레어까지 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개인 제트기는 버지니아 남서부 숲속에 추락했고 탑승자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제트기는 플로리다의 한 사업가 소유로 딸과 손녀, 유모, 조종사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출동한 F-16이 격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떠나 뉴욕으로 가던 개인 제트기는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워싱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Basically, everything is on the table until we slowly and methodically remove different components and elements that'll be relevant for this safety investigation. 사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한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등 주요 기관들에는 비상경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22년 전 펜타곤에 여객기가 떨어졌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워싱턴은 개인 제트기가 몰고 온 소동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까져 쓴다 빛바랜 낡은 가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황금 가면 이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일주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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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뒤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엄마 돕다가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학생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한 택배 트럭이 교차로 정지선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신호를 기다립니다. 차선을 물고 들어오는 좌회전 차량들과 부딪힐까 거리를 뒀던 건데요. 이어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빠르게 달려오는 승용차가 있는데요. 네,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이모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트럭은 조수석문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돌한 승용차도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네,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아들, 어머니를 도우러 나선 길에 사고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휴일마다 택배 일을 하는 어머니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도 징검다리 휴일이라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착한 학생이라 주변에서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평상시에도 주말에 엄마, 아빠 일을 많이 도왔나 봐요. 착한 학생인데 일을. 어머니도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 역시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보긴 했지만 승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 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속도를 낸 걸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원인 조사에 나섰고요.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았고
노란불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란불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네. 네. 이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데요. 경찰은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상을 입고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그 어머니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용감한 사총사인데요. 네.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이제 신체, 특정 부위를 이제 신체를 노출하는 그런 사람이죠. 네. 이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20대 남성이 바바리맨이었는데 이 사람 붙잡혔는데요. 초등학생 4명이 추격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영상 보시죠. 네,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손에 바지춤에 갖다 대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신체 주요 부위를 길거리에서 노출했습니다. 바로 앞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명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막 쫓아가죠. 네. 이 남자가 달아나니까 아이들이 쫓아갔던 겁니다. 크게 네. 놀랐을 법도 한데 이 달아나는 이 남성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남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주소를 얘기하고 지금 빨리 와주실 수 있냐고 가는 곳이랑 그다음에 옷 이런 거 설명해 드리고. 야. 네, 대단하죠. 이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쓰고 검은 티셔츠에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은 이 남성. 학생들은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차분하게 경찰에 알렸습니다. 학생들 기지 덕에 이 경찰은 범행 지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재빠르게 이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칭찬합니다. 이 초등학생들 칭찬해요, 정말. 잘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 남자가 저렇게 다가서서 저런 행위하면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당황하지 않고 신나게 잡았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이 사람 반드시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무서운 두려운 마음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바바리맨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네. 이 다른 친구 중에서도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서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특하죠. 너무 기특합니다. 기특해요.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 4명이 똘똘 뭉쳐서 이 남성을 쫓았습니다. 가시하고 갑자기 뒤로 달려오면서 야 이거 볼래?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섭기도 했겠지만 안 따라가면 다른 애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생각 자체도 너무 이쁩니다. 대견해, 이 아이들. 대견해. 네, 붙잡힌 남성은 주변에 사는 대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범행을 저지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현재 위치를 말했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맞아요. 그다음에 가는 곳, 범인이 도주하는 곳을 말했고요. 어느 쪽으로 간다. 옷차림도 말했고요. 네. 거의 그 신고하는 정석을 이 초등학생들이 보여줬어요. 탐정이에요, 탐정. 네. 사실 저희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이런 바바리맨이 한창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다가오면 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대면하거나 이렇게 신고할 생각도 저희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대견합니다. 이 멋진 아이들의 이 신고 절차와 그 신고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도시락 뭔가요? 네, 세 번째 도시락도 열어서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83년 만에 사라진다인데요. 이 서울 중심에 자리 잡은 이 병원, 서울 백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941년 백인재 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지 83년 만입니다. 아니, 이 병원 너무 유명한 맞아요. 병원이잖아요. 그 명동성당 이제 가면은 길 옆에, 건너에 바로 그죠? 있죠. 그 네네네. 병원 큰 거 하나 있는데 그게 80년이 넘었다고요.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병원인데 네. 왜 문을 닫아요? 저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없어진다는 소식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 경영난 끝에 폐원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최근 20여 년간 적자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2004년 73억 원을 시작으로 최근에 지난해에는 161억 원까지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적자를 다 합치면 누적해서 1,74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재단 측은 본원이라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형제 병원들의 수익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근방이 이렇게 주거지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심 한복판에 있기 네. 때문에 어려워졌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울 중구, 그러니까 뭐 사대문 안이라고 표현하죠. 주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긴 하죠. 다른 병원들도 이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네.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 현상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서울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곳에 남아있던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들은 잇따라서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2년 전에 제일병원이 문을 닫기도 했고요. 네. 이 서울백병원 직원 30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 직원들은 상계와 일산, 부산 등 법인 내 다른 병원을 통해 고용이 승계된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폐원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지 잠정 폐원을 확정한 건 아니라면서 만약 폐원이 결정된다면 내원객과 입원 환자들에게 병원 이용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은 다행이고 아직 폐원이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이제 20일에. 곧 결론이 난다. 네. 온라인 반응 보니까 뭐 45년 전에 제가 그곳에서 생명을 맞아요. 다시 살아났는데 좀 네.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 거기 병원 응급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곳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쉽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했던 질문이라. 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드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안심해도 되는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여전히 불안합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하겠다 그 시기를 올 여름으로 일단은 밝힌 네. 상태인데 벌써 방류 절차에 들어간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이 방류 준비가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아침 6시 NHK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어제 민방 후쿠시마 중앙TV에 나와서 터널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해수를 채우는데 단순 계산으로는 20시간이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 밤이면 다 채워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최종 방류까지 과정을 보면요.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까지 이어진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오염수를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닷물을 채워 놓아야 이 방류가 가능합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의 우려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この報告書もしっかり受け止めた上で、我が国は国内の手続き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その際にも、ぜひ、韓国側とはこの意思疎通を図りながら、こうし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 그럼에도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마지막 현지 검증이 끝나자마자 바닷물 유입 작업을 바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올 여름 방류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안전하다는 게 좀 확실히 입증이 돼야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언론 등의 이제 감시 역할도 참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상암동 클래스와 월드 클래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이 오랫동안 예고했던 대반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들판이 지금 장갑차, 전차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폭격도 보이시죠? 곧바로 하얀 연기를 막 내뿜고 막 폭발도 하고요.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했다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을 격파했다면서 공개한 영상도 뭐 비슷하더라고요, 영상이. 예, 맞습니다. 두 나라 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양측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군이 작전을 펼친 도네츠크 남부 5개 전선 등에서 그 우크라이나군 병력 손실이 1,500명이 넘고 막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포함해서 전차 28대, 장갑차 21대 넘게 파괴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측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Своих задач противник не добился, успеха не имел. В результате умелых и грамотных действий восточ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인데 다만 좀 구체적인 언급은 좀 없었습니다. 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지난 4일 텔레그램에 계획은 침묵을 사랑한다면서 별도의 대반격 개시 선언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같은 날 공개한 영상에는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비밀이라는 의미로 쉿 소리를 내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 정보가 드러나는 게 러시아를 이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보안을 위해서라도 조금 침묵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통신 보안 중요한 거죠. 네. 앞서 공개된 미국 비밀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12개 여단을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대반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전략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미사일과 전차 등을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군의 총공세가 본격화한 것이라면 양국의 사활을 건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이 마스크를 얼굴 팬티라고 부르면서 어머. 예, 그냥 이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하던 일본인들도 일상 회복에 이제 많이 이 노마스크로 돌아섰는데요. 덩달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보죠. 네, 가보죠. 보여주세요. 자, 거울을 보면서 지금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어째 다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좀 부자연스럽네요. 예, 요게 지금 일본의 한 예술 학교라고 합니다. 지금 미소 수업을 받는 중입니다. 아, 웃는 법을 수업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어색한 표정이 눈에 거슬리는가 봐요. 코로나로 3년 그간 마스크 속으로 굳이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 근육을 쓸 일이 없었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네. 웃는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네네. 네, 마스크가 필수였던 지난해보다 수강생이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와, 맞네요. 궁금하다. 네.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긴 한데 배우면 방송하는 저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앵커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얼굴 근육을 얼마나 잘 쓰느냐 요거에 달려있다고 해요. 수업도 얼굴 요가를 바탕으로 입꼬리와 광대뼈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눈은 초승달처럼 휘게 치아는 8개 정도 보이면 적절하다는 치아 8개? 네, 디테일하다. 8개요. 소소한 팁까지 더해서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연스러운 표정이 비언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아. 네. 승무원도 그렇고 아나운서 준비할 그쵸. 때 이런 수업 받거든요. 근데 비용이 전 궁금합니다. 적지 않을 그래요? 것 얼마예요?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업비가 1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요 정도 선이라고 해요. 꽤 있네요, 그래도. 과정에 따라서 70만 원이 넘는 과정도 있다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왕 뭐 돈 주고 시간 들여서 배우는 거니까 다들 제대로 웃는 얼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클 보시면 많이 웃으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네.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음매 염소들이 보여요. 네, 여기는 뭐야? 이제 염소들이 뛰어노는 요가 교실입니다. 어머. 얼핏 열심히 요가하는 사람들을 뭐야, 염소들이 올라가. 지금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른바 곧 요가라고 염소와 함께하는 정식 프로그램입니다. 와. 미국에서 시작해서 영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염소가 사람을 안 겁내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귀엽다. 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즐기는 염소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요. 가장 큰 매력은 재미와 교감입니다. 기본적인 요가의 이 순기능에다가 이 동물 테라피까지 전해져서 몸과 마음의 이 안정 효과 더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도 있네요. 저거 너무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제가 싶어요. 딱 좋아하게 생긴 활동인데 확실히 이렇게 요가하면 굉장히 네. 정적이잖아요. 그쵸. 그것보다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요가 자세에 집중하는 게 이 진정한 요가, 진짜 요가 수련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소 요가는 실내에도 가능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농장에서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몇 달씩 예약이 꽉꽉 찬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 것 같은데 야외에서 명상하면서 기분 전환 저도 진짜 해보고 싶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도성 기자 저거 하면 염소가 암벽등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너무 커가지고. 자, 어쨌거나 요가를 하는 내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염소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웃음만한 이 명약이 없다고 이런 것 또한 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귀여워요. 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시총 1조 달러 돌파, 엔비디아 질주하는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최근 뉴욕 증시에서 장중한 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반도체 업계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됐다, 이런 평가인데요. 오늘은 엔비디아 돌풍의 요인이 뭔지, 또 이 돌풍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퍼질 수 있을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IT 전문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 네. 난리인데요. 네네. 사실 정확히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고 또 그다음에 GPU를 만든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CPU는 들어봤는데 GPU는 뭐고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GPU, 그러니까 게임용 원래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원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99년도에 지포스라고 하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CPU라고 하는 건 컴퓨터의 두뇌 같은 건데 이 CPU의 특징 말고 이 그래픽 카드, 게임용을 위한 GPU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최근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오히려 CPU보다 GPU가 더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CPU가 계산하는 방식과 GPU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기 CPU인 건데요. 네. CPU는 하나하나 빠르게 저렇게 착착착착 뿌리는데 네. 중요한 건 순서대로 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페인트가 나가는 거죠. 근데 GPU는 지금처럼 한 번에 빵 하고 저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한 번 쏠 때 속도는 느린데 한 번에 저렇게 병렬적으로 탕 쏠 수 있다 보니까 AI가 계산을 할 때는 빠르게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GPU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또 이제 90% 이상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요즘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근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잘 나가니까 올해만 뭐 주가가 3배가 이렇게 뛰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는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 돌풍의 요인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소비재가 아니고 기업용에 가까운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보통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누가 버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금광을 찾으러 가던 골드러시 때 서부 개척 시대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은 정말 그 많은 분 중에 한두 분 정도 빼고는 제일 돈 많이 번 회사는 결국 청바지 회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어쨌든 작업을 할 때 청바지는 입어야 되잖아요. 금 캘 때 청바지 입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AI 시대에 청바지 장사가 누구이냐라고 보면 바로 이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회사들이 챗GPT 같은 그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AI가 수많은 계산을 하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칩이 거의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A100이라고 하는 칩 자체가 거의 국내에서 한 2,500만원에서 3,000만 원인데 우리가 말하는 챗GPT 같은 거 만들려면 이거 최소 10,000개 사야 돼요. 10,000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 이것을 사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어디서는 뭐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I 업계에서는 최소 이런 GPU 공급 서버 내년까지는 거의 다 많은 기업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 청바지처럼 지금 이 AI 시대의 청바지 역할을 하는 게 이 GPU, 그 엔비디아가 만든 GPU인데 사실요, 근데 잘 모르지만 다른 반도체 회사도 이 GPU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애플 얘기를 할 때 애플이 하드웨어 말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앱 생태계를 잘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 역시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발자들한테는 앱 생태계를 잘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CPU를 기반으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우리가
이야기한 이 GPU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프로그래밍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만든 쿠다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네. 이 녀석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AI에서 개발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쨌든 GPU는 다른 걸 써도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어쨌든 이 엔비디아 걸 해야 되니까 결국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점유율이 92%,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쓰는 기업들이 4만 곳 이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잘 깔아놨는데 네. 여기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우리 거 쓰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네요. 네, 거의 지금은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쿠다를 쓰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쿠다 이것까지 배워가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다 열광할 때 네.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AI 버블 아니냐. 네. 얘네가 이거 언제까지 가겠어.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더 간다, 더 주가 거품이다 이 둘 중에서 주가 거품이다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솔직히 지금 계속 이 이슈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네. 이 주가에 이게 너무 이미 많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적으로는 좀 뭐 좋지 않다, 거품이다. 특히나 이제 내부적으로도 뭐 많이 판 거다, 경쟁자도 생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 연계된 기업들의 네트워킹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드는 설계자거든요. 정확하게 네. 말하면. 그럼 그 설계를 받아서 만드는 다양한 반도체 공장들까지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다 정리해보면 빨간색이 아마 낙관론이고 네, 파란색이 맞습니다. 비관론 같은데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AI 네트워킹 효과가 있다. 설명 좀 해주시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킹 효과라고 하는 게 네. AI가 칩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갖고 데이터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컴퓨터도 만들고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네. 그 모든 흐름이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애플의 아이폰을 얘기할 때 아이폰 기계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산업들이 붙고 네. 결국엔 그 산업들이 애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의 형태의 이제 엔비디아 역시도 네트워킹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공급망이 장악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명확하게 말하면 설계도를 만드는데요. 설계도. 네, 그럼 그 설계도를 받아서 만드는 공장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TSMC 같은 공장이 있죠. 대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삼성이나 여러 곳들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의 설계도를 받고 싶어 할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엔비디아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적인 거는 이미 많이 올라서 이 내부적으로 이미 많이 판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나 두 번째 이제 경쟁 규제인데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가 원래 엔비디아뿐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괜찮으니까 요즘에는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 다 본인들도 설계도 만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생기는 것이고 규제라고 하는 건 이게 너무 독점이니까 과연 이 독점 시장에 대해서 지금처럼 봐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팽팽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네. 이 파란색, 그러니까 낙관과 비관 중에 어느 곳을 보시나요? 저는 이제 분명히 그 엔비디아 자체는 더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이게 주가에 언제 반영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 거의 대부분을 오르기 직전에 저도 팔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리서치하는 거랑 이 타이밍 보는 거랑 좀 다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아니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엔비디아 열풍 때문인지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 뭐 주가도 약간 또 꿈틀거리고 좀 활력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이 AI 시장, 그 반도체 시장의 어떤 수준, 지위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회사가 움직이는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네. 일단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GPU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칩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칩 안에 이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고대형 메모리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칩이 많이 팔리면 SK 하이닉스의 고대형 칩도 팔리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D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런 GPU와 관련된 쪽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랑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AI 반도체 가장 필요한 곳 중에 하나인 네이버. 네,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MOU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네이버를 위한 이러한 고성능 반도체 GPU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작업들을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테니까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가 채우지 못하는 그런 칩의 수요를 그거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함께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기대감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네.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엔비디아의 CEO죠.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났다. 이것도 화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참 재밌는 게 이제 초밥집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네네. 보면은 저렇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젠슨왕 CEO죠. 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재용 이재용 회장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왜 그럴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럼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누군가 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칩을 TSMC라고 하는 대만은 공장이 거의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모자르니까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도 요걸 좀 만들 수 있게 같이 좀 제휴를 하자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났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젠슨 왕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이 칩이 삼성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런 사진 하나에도 꿈틀거리네요. 네, 저 그런 같으면 것이죠. 초밥 뭐 먹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이 엔비디아 이야기 오늘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시죠.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오늘도 저희가 고민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한 고민 사연을 저희 연기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례 들어보시죠. 저는 도매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돌아온 싱글 돌싱입니다. 이혼 후 혼자 사업을 하다가 역시 돌싱인 도매거래처 사장과 좋은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둘 다 첫 결혼도 아니니까 뭐 살림만 합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같이 살기 전에 좀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아직 전부인하고는 법적으로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전 부인이랑 이혼한 거 아니었어요? 애들 엄마하고는 계속 따로 살았지. 근데 애들 미국 유학 갈 때 같이 출국하고 나서 점점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는 정리를 못했어. 그 사람이 한국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서류 정리해 줄 텐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 얼른 정리할게.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지켜봐온 그 사람의 면모를 믿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함께 사업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은 자신 있어 하던 남편이라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3년 넘게 병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고비를 잘 넘겨오셨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가게에 다시 출근한 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남편의 아들이 찾아와서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머니, 이 가게도 그리고 또 지금 사시는 집도 다 저희 아버지 명의인데 제가 정리할 테니까 아주머니 나가주시죠. 아니, 평생 남처럼 살다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가게도 집도 남편이랑 내가 같이 키운 건데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말아야? 법적으로 이 재산엔 아주머니가 참견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아시죠? 게다가 자식인 제가 있는데
아주머니 자격 없어요. 집 내놓을 테니까 나갈 준비하세요. 재산을 함께 키운 건 전데 1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의 아들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번 사연도 황당합니다. 네. 이런 게 실제로 정말 있는 거죠? 네. 있는 겁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방송에 맞게 각색한 건데요. 네, 일단 관계 정리를 좀 먼저 해봅시다. 네네. 상담자와 사망한 남편이 함께 산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남편은 전 부인이랑 법적 정리를 아직 안 끝냈다고 해요. 그럼 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 꽤 많아요. 상담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 부인과 이제 사실상 남남처럼 산 거잖아요. 전 부인과 10년 정도 살아서 이제 아이까지 있었는데 또 10년 정도 별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별거를 하고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다가 지금 부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고 다 10년 정도 살았는데 전 부인과 이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전 부인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서류 정리 안 한 상태에서 현재 부인을 만나서 정말로 부부처럼 같이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네. 두 사람이 동업자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가게나 집 같은 재산은 누구 앞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나요? 근데 재산은 다 남편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원래 남편이 좀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집도 남편 앞으로 돼 있었고 뭐 상가도 남편 앞으로 돼 있었고 뭐 통장도 모든 재산이 다 남편 앞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상담자는 그러면 남편의 아들한테 이대로 재산을 다 줘야 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현재 부인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황당하네요. 푼도. 네네네. 근데 너무 황당한데요? 이게 판례가 있죠. 지금 아마 그래픽이 네.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볼까요? 뒤에 나가고 있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부부처럼 오랫동안 살아도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뭐 소송도 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갔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행 민법이 합헌이다. 법률원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게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로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이 안 된다. 맞습니다. 야, 그럼 전 부인의 경우에요. 헤어져서 산 기간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을 할 때 뭐 가능한 것도 전혀 없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게 전혀 없는데도 전 부인이 아까 그런 판례를 본 것처럼 맞습니다. 상속은 전 부인한테 간다. 네. 야, 전 부인은 혼인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남남처럼 살아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전 부인이 상속을 받고 현재 부인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기여를 많이 해도 하나도 재산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상속 비율이 이제 전 부인이 1.5가 되고 자녀가 1대1로 부인이 더 많이 배우자는 1.5배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전 부인이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사례자가. 그러니까 상속 비율이 아내가 1.5 그리고 아들이 1, 딸이 1 맞습니다. 이렇게 간다. 네. 야, 근데 이게 경우에서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주변에서도 뭐 두 사람 다 부부라고 알고 있고 사업도 열심히 같이 잘 하고 짧지 않은 시간인데 오히려 그 법률적으로 보부인 아내와는 전혀 연락도 없었고. 근데 연락도 없고 그냥 해외로 떠나버렸고. 네네네. 그러면 그 사실혼 관계 10년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전부인과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인과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시는데 뭐 요즘에 재혼하시는 분들이 혼인신고 잘 안 하고 사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사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부인이 돌아가셨다. 재산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오셨는데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면 너무 놀라세요. 왜냐하면 이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처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거 의무라든지 뭐 협조 의무도 있고 나중에 뭐 재산 분할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속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 이 사실상 배우자는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별을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사별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계속 쭉 살다가 헤어졌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도 재산 분할은 어려운가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배우자가 이제 많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이제 병상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옆을 지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도 못 받게 됐죠. 재산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한 1년, 2년 정도 간병을 하다가 본인이 너무 힘들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들다. 이제는 좀 헤어져야겠다. 법원 가서 이제 이혼. 이게 사실상의 이제 사실혼 해소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받습니다. 그땐 또 받을 수 왜냐하면 있어요?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부잖아요. 네네.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이 형성되고 증가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되는 거지. 예. 아, 돌아가신 게 아니고 네. 헤어진 거면.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법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잘 보세요. 네. 배우자가 옆에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끝까지 간병을 해서 지키다가 돌아가시면 한 푼도 못 받고 중간에 나 헤어지겠다고 법원 가서 재산분할 청구하면 최대 50%까지 받고 이게 약간 좀 법이 근데 좀 아이러니인 잔인해요. 거죠. 잔인하긴 합니다. 오히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끝까지 옆을 지키고 할 만큼 할 더 일을 다 뭘 했을 해야 때 되는데, 맞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국회에 가서 이 법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억울한 분들 사실상의 그 배우자 같은 경우도 상속을 인정해 주세요. 입법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법이 뭐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가셨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을 더 해보면 이제 아까 헤어질 때 근데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 다시 가정을 해보면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상대방에서 재산 분할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 나 못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남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네. 지금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데 본인 명의로 몇십억 재산이 있어요. 상대방이 반 달라고 하면 쉽게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안 좋아서 헤어진 거니까 주기 싫을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의 그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부부 아닙니다. 지금 뭐 소리 보세요. 아무 사이도 그냥 단순히 동거한 사람인데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 사실상의 그 부부가 아니면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 부부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부부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데. 뭐 결혼 사진이라든지 결혼식도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이 중요합니다. 호칭. 왜냐 단순 그 연인 사이면은 이제 여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 여보라고 하잖아요. 여보, 당신 식사했어요? 이런 걸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 증거를 내면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혼이라는 것 자체를 입증을 네. 해야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일단 뭐 제일 중요했던 그 상담자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봤을 때 결국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되기 전에 뭘 확실히 해두었다면 좋았을까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본인의 혼인신고를 했어야 되는 혼인신고는 가장 좋은데요. 네네네. 혼인신고는 뭐 자녀가 반대하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차선책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아니면 유언장으로 유증을 받거나 뭐 공동명의라도 해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셔야 됩니다. 공동 명의로 해두거나.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오늘도 법률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 상담소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일 휴일인 오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날이 맑아 활동하긴 좋겠지만 오후 들어 강해지는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호흡기 건강도 같이 챙기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는 물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19도, 창원, 부산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강릉 2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 사이 강원 영서와 수도권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도 클라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 10시에 현충일을 맞아서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는 점. 며칠 전에 같은 울렸던 경계경보 사이렌 아니라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현충일 의미 있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